사장, 새와 피. 평범한 볼펜이었습니다. 모나미 검정 볼펜. 그걸 손가락 사이에 교차시켜 끼우게 했습니다. 그야 왼손이죠. 오른손으론 조서를 써야 하니까. 예, 그렇게 비틀었습니다.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처음엔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같은 곳에 그렇게 하니까 상처가 깊어졌어요. 피와 진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나중엔 이 자리에 하얀 뼈가 들여다 보였습니다. 뼈가 드러나니까 알코올에 적신 약솜을 끼워주더군요. 제가 수감된 방에는 남자들만 약 90명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같은 자리에 약솜을 끼우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에 끼운 약솜을 눈으로 확인하면 잠깐 서로 마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뼈가 드러났으니 그 자리는 이제 그만할 거라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걸 알고 약솜을 뺀 다음 더 깊게 볼펜을 끼우고 진이겼습니다. 철 창살로 막힌 5개의 방들이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고 총을 맨 군인들이 중앙에서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처음 방으로 밀어 넣어줬을 때에는 우리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린 고등학생들도 여기가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새벽에 겪은 일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1시간여의 그 절망적인 침묵이 그곳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품이었습니다. 모나미 검정 볼펜은 조사실에 들어가면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는 첫 순서였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일단 분명히 해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허용되는 건 오직 미칠 듯한 통증, 오줌똥을 지리도록 끔찍한 통증뿐이라는 것을. 그 순서가 끝나면 그들은 침착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든 소총의 개머리판이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2팔로 머리를 감싸고 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들은 등과 허리를 밟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아 내가 몸을 뒤집으면 군화로 정강이를 진직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방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정좌를 하고 정면의 철창을 똑바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눈동자만 움직여도 담뱃불로 지져버리겠다고 한 하사가 말했고, 본보기 삼아 실제로 한 중년 남자의 눈꺼풀을 담뱃불로 문질렀습니다. 무심코 손을 움직여 얼굴을 만진 고등학생을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질 때까지 때리고 밟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100명 가까운 남자들이 빈 공간 없이 앉아 있었으므로 온 몸에서 비 오듯 땀이 흘렀습니다. 목덜미를 스물스물 기어내려가는 것이 땀인지 벌레인지
구별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목이 탔지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하루 3번 식사 때뿐이었습니다. 오줌이라도 받아 마시고 싶었던 동물적인 갈증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졸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그들이 언제 다가와 내 눈꺼풀에 담뱃불을 문지를 거라는 공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기억합니다. 꺼진 눈두덩이에, 이마에, 정수리에, 뒷덜미에 휘부연 흙반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배고픔. 그것이 서서히 혼을 빨아들여 거품처럼 허옇게 부풀어 오른 혼이 곧 터트려질 것 같던 아득한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곳의 한 끼 식사는 식판에 담긴 밥 한 줌과 국 반 그릇,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2인 1조로 나눠 먹었습니다. 김진수와 한조가 되었을 때 서서히 혼이 빨려나간 짐승과 같은 상태였던 나는 안도했습니다. 그는 많이 먹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언저리는 병자처럼 어두웠으니까요. 두 눈은 생기도 표정도 없이 공허하게 번쩍였으니까요. 한 달 전 그의 부고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멀건 콩나물국에서 콩나물을 골라 먹다 말고 멈칫 나를 보던 눈. 그가 콩나물을 다 먹어버릴까봐 긴장하고 있던 나를, 우물거리는 그의 입술을 혐오하며 쏘아보고 있던 나를, 묵묵히 마주 바라보던 나와 똑같은 짐승이었던 그의 차갑고 공허한 두 눈. 나는 모릅니다. 왜 김진수는 죽었고 그와 한조가 되어 함께 밥을 먹었던 나는 아직 살아있는지, 김진수가 더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나도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김진수가 더 잠을 못 잤을까요? 아니요. 나도 잠을 못 잡니다. 하루도 깊이 못 잡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 그럴 겁니다. 선생이 나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 김진수에 대해 물은 뒤 생각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온 선생과 이곳에서 만날 약속을 잡은 뒤에도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죽었고 아직 나는 살아있는지. 김진수가 처음이 아니라고 선생은 전화로 말했지요. 우리들 중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지요. 그렇다면 선생은 날 도우려는 겁니까? 하지만 선생이 쓰려고 하는 그 논문은 선생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김진수의 죽음을 심리적으로 부검하고 있다는 선생의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말들을 녹취함으로써 김진수가 죽어간 과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까? 그와 나의 경험이 비슷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혼자서 겪은 일들을 그 자신에게서 듣지 않는 한 어떻게 그의 죽음이 부검될 수 있습니까? 김진수는 우리 중에서도 특별히 변칙적인 고문을 더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외모가 여성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10년쯤 지난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기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게 하고 나무자로 내려치겠다며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하체를 발가벗기고 영창 앞 잔디밭으로 데려가 팔을 뒤로 묶고 엎드려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굵은 개미들이 3시간 동안 김진수의 사타구니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석방된 뒤 거의 매일 밤 벌레와 관련된 악몽을 꾸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오며 가며 상황실에서 얼굴만 봤지요. 김진수는 그 해의 대학 신입생이었으니 아직 뺨에 솜털이 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휘고 속눈썹이 유난히 짙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볼 때마다 무척 빠르게 걸어 다닌다는 느낌이었는데 팔다리와 허리가 가늘고 길어서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희생자 파악하고 시신관리를 총괄하고 관이며 태극기를 구해와서 장례 준비하고 주로 그런 일을 했던 걸로 압니다. 사실 그 친구가 마지막 밤에 남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총기를 모두 회수한 뒤 계엄군이 들어오기 전에 도청을 깨끗이 비워놓자고 단 한 사람도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는 학생들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남은 걸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저 친구는 자정이 되기 전에 빠져나갈 거라고. 김진수와 나를 포함해 12명이 한조가 되어 2층 소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통성명을 했습니다. 각자 간단한 유서를 써서 이름과 주소를 적고는 찾기 쉽도록 셔츠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장 닥쳐올 일들이 실감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엄군이 시내로 진입했다는 무전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제야 긴장이 되었습니다. 상황실장이 복도로 김진수를 불러낸 건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여자들을 호위해 도청 밖으로 데려다 주라는 상황실장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회의실 안까지 들렸습니다. 상황실장이 김진수를 지목해 그 일을 맡긴 건 유난히 가냘프게 생긴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에서였을 거라고 나는 짐작했습니다. 김진수가 자신의 총을 챙겨 굳은 얼굴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너는 돌아오지 말아라. 그러나 짐작과 달리 그는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나갈 때와는 달리 긴장이 완전히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밀려오는 졸음을 견딜 수 없는 듯 가늘게 뜬 눈으로 총을 벽에 세워놓더니 창 아래 놓인 인조가죽 소파에 모로 누워 잠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흔들어 깨우자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잘게요. 이상한 일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별안간 기운이 빠진 듯 벽에 기대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둘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막막한 마음이 되어 김진수가 누운 소파 옆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졸음이 오기는커녕 신경이 가장 날카롭게 곤두서야 할 시간. 냉정한 정신력에 의지해야 할 그 시간에 우리들은 눈도 귀도 입도 없는 뭉클뭉클한 잠 속으로
정신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가 소리 없이 닫히는 기척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조그맣고 마을간 얼굴에 알밤처럼 머리를 깎은 중학생이 어느 사이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냐? 나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어디서 왔어? 눈을 질끈 감으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졸려요. 조금만 잘게요. 여기서 형들이랑.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죽은 듯 잠들어 있던 김진수가 소스라치며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소년의 팔을 붙들며 그가 숨죽여 물었습니다. 내가 아까 가라고 하지 않았어? 너도 간다고 하지 않았어? 김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대체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총 쏠 줄은 알아? 머뭇머뭇 소년이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요, 형. 두 사람의 실랑이에 사람들이 부스럭부스럭 깨어났습니다. 소년의 팔을 놓지 않은 채 김진수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적당한 때 너는 항복해라. 알겠지? 항복하라고. 손 들고 나가. 손 들고 나가는 애를 죽이진 않을 거야. 그해 나는 23살의 교대 복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내가 소회의실의 조원들을 지휘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 그 밤 도청에 남은 사람들이 그만큼 오합지졸이었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 조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장전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정말 총알이 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아. 도청 앞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향해 한 발 쏘아보고 돌아온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집으로 보낸다는 지도부의 지침을 거부한 건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만 17세까지만이라도 억지로 돌려보내는 일에 긴 언쟁과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상황실장으로부터 내가 지시받은 작전은 실상 작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계엄군이 도청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 시각은 새벽 2시였고 우리는 1시 30분부터 2층 복도로 나가 있었습니다. 성인 한 사람이 창문 하나씩을 맡았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창과 창 사이에 엎드려 대기하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총에 맞으면 그 자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다른 조들이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작전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상황실장은 우리 목표가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만, 수십만의 시민이 분수대 앞으로 모일 때까지만. 지금은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그 말을 절반은 믿었습니다. 죽을 수 있지만 어쩌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겠지만 어쩌면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조원들 대부분이, 특히 어린 친구들은 더 강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도부를 이끌었던 대변인이 전날 외신 기자들을 만나 했다는 말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패배할 거라고 그는 말했다지요. 반드시 죽을 것이며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지요. 고백하건대 나에게 그런 초연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김진수의 생각에 대해선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리라고 예상하면서도 도청 밖까지 나갔다가 되돌아왔던 걸까요? 아니면 나처럼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는 생각. 어쩌면 도청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평생 동안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막연한 낙관에 몸을 실었던 걸까요?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도청 앞 스피커에서 연주곡으로 흘러나온 애국가에 맞춰 군인들이 발포한 건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시위 대열 중간에 서 있던 나는 달아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산산조각나 흩어졌습니다. 총소리는 광장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높은 건물마다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을 버려둔 채 나는 계속 달렸습니다. 광장에서 충분히 멀어졌다고 생각됐을 때 멈췄습니다. 허파가 터질 듯 숨이 찼습니다. 땀과 눈물에 얼굴이 흠뻑 젖은 채 셔터가 내려진 상점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보다 강한 몇몇 사람이 다시 거리 가운데 모여 예비군 훈련소에 가서 총을 가져오자고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우릴 다 쏴 죽일 거란 말이요. 우리 동네는 집에까지 공수들이 들어왔소. 무서워서 나는 머리맡에 식칼을 두고 잤소. 말이 됩니까? 저쪽은 총이 있는데 수백 발을 저렇게 백주 대낮에 쏘는데 그들 중 하나가 자신의 트럭을 몰고 돌아올 때까지 그 계단에 앉아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총을 들 수 있는지,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진 수천 정의 총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다는 것, 쇠가 몸을 뚫으면 사람이 쓰러진다는 것, 더웠던 몸들이 차가워진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함께 올라탄 트럭이 시내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차례 길을 잘못 들었고 겨우 도착한 예비군
훈련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총을 가져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가전에서 희생되었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건 다음 날 아침 헌혈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서 있던 병원들의 입구, 피 묻은 흰 가운에 들것을 들고 폐허 같은 거리를 빠르게 걷던 의사와 간호사들, 내가 탄 트럭 위로 김에 싼 주먹밥과 물과 딸기를 올려주던 여자들, 함께 목청껏 부르던 애국가와 아리랑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적처럼 자신의 껍데기 밖으로 걸어나와 연한 맨살을 맞댄 것 같던 그 순간들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부서져 피 흘렸던 그 심장이 다시 온전해져 맥박치는 걸 느꼈습니다. 나를 사로잡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생은 압니까? 자신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양심이라는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이 내 이마에 들어와 박힌 것 같은 순간의 광희를. 그날 도청에 남은 어린 친구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양심의 보석을 죽음과 맞바꿔도 좋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총을 메고 창 아래에 웅크려 앉아 배가 고프다고 말하던 아이들, 소회의실에 남은 카스텔라와 환타를 얼른 가져와 먹어도 되느냐고 묻던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뭘 알고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계엄군이 10분 안에 도청에 다다를 거라는 무전이 들어왔을 때 김진수는 자신이 맡은 창을 등지고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 죽을 거지만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은 그래선 안 된다. 마치 자신이 20살이 아니라 30이나 40쯤 되는 사내인 것처럼 그는 말했습니다. 항복해야 돼. 만약 모두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총을 버리고 즉시 항복해. 살아남을 길을 찾아. 다음의 일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기억하라고 나에게 말할 권한은 이제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조의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모두 80만 발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 도시의 인구가 40만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2발씩 죽음을 박아 넣을 수 있는 탄환이 지급되었던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의 말대로 우리가 총기를 도청 로비에 쌓아놓고 깨끗이 철수했다면 그들은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눴을지도 모릅니다. 그 새벽 캄캄한 도청 계단을 따라
글자 그대로 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던 피가 떠오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건 그들만의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들을 대신한 거였다고. 수천 곱절의 죽음, 수천 곱절의 피였다고. 방금 전까지 눈을 마주치며 대화했던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피를 곁눈으로 보며 누가 죽고 누가 남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나는 복도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매직으로 내 등에 무엇인가 글씨를 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극렬분자, 총기 소지, 그렇게 썼다는 것을 상무대 유치장에서 다른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체포 당시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단순 가담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6월까지 차례로 석방되고 이른바 극렬분자, 총기 소지자들만 상무대에 남았습니다. 고문의 양상이 달라진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구타보다 정교하게 고통을 주는 방식, 고문하는 사람들의 체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을 그들이 택한 것입니다. 비녀꽂기,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의 세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련한 각본에 우리들의 이름으로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거짓, 자백뿐이었습니다. 김진수와 나는 여전히 식판 하나를 받아 한 줌의 식사를 나눠 먹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조사실에서 겪은 것들을 뒤로하고 밥알 하나, 김치 한쪽을 두고 짐승처럼 싸우지 않기 위해 인내하며 묵묵히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식판을 내려놓고 소리쳤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그렇게 내가 다 처먹으면 난 어쩌란 말이야. 으르렁거리는 그들 사이로 몸을 밀어넣으며 한 남자애가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요. 좀처럼 입을 떼지 않는 늘 주눅든 듯 조용한 아이였기에 나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를 했었잖아요. 김진수의 공허한 눈이 내 눈과 마주친 것은 그때였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게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굶기고 고문하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너희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른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겠다.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몸, 상처가 문드러지는 몸, 굶주린 짐승 같은 몸뚱어리들이 너희들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 주겠다. 그 남자의 이름은 영재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수는 종종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감시병이 너그러워지는 10여 분 동안 가만 말을 걸었습니다. 영재야, 그렇게 먹고 배 안 고프냐? 김영재, 너 본관이 어디냐? 나도 김해 김씨인데 무슨 파냐? 말 높이지 마라. 16살이라면서 나 너보다 4살밖에 안 많아. 그렇게 내가 나이 들어 보이냐? 그래라 그럼. 삼촌이라고 해라. 어차피 학렬로 내가 조카니까. 두 사람이 주고받는 시시콜콜한 대화를 옆에서 들으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만 마치고
3년째 외삼촌의 목공소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살 많은 외사촌 형을 따라 시민군에 들어갔는데 형은 마지막 새벽 YMCA에서 죽고 혼자 잡혀왔다고 했습니다. 카스테레가 제일 뭐 먹고 싶어요. 사이다 하고 같이 외사촌이 죽던 이야기를 하면서도 울지 않던 그 아이는 뭐가 먹고 싶으냐는 말에 주먹으로 눈언저리를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눈을 문지르지 않는 그 아이의 왼 주먹, 꽉 움켜쥔 그 손가락들 사이에 약솜이 끼워져 있는 것을 나는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겪은 일들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묽은 진물과 진득한 고름, 냄새나는 침, 피, 눈물과 콧물, 속옷에 지린 오줌과 똥, 그것들이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니, 그것들 자체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것들 속에서 썩어가는 살덩어리가 나였습니다. 지금도 나는 여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벌레 같은 땀이 스멀스멀 가슴팍과 등으로 흘러내리면 내가 살덩어리였던 순간들의 기억이 고스란히 돌아와 있는 걸 느끼며 깊은 숨을 쉽니다. 이를 악물고 더 깊은 숨을 쉽니다. 각진 강목이 어깨축지와 등 허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자신의 곧은 물성대로 활짝 펴지며 내 몸을 비틀 때 제발 그만, 잘못했습니다. 헐떡이는 1초와 1초 사이 손톱과 발톱 속으로 그들이 송곳을 꽂아 넣을 때 숨 들이쉬고 뱉고 제발 그만, 잘못했습니다. 신음 1초와 1초 사이 다시 비명, 몸이 사라져 주기를. 지금 제발, 지금 내 몸이 지워지기를. 우리가 조소를 쓰던 여름부터 가을까지 작은 단층 블록 건물 하나가 상무대 공터에 세워졌습니다. 어디로도 우리를 이송하지 않고 재판하기 위해 새로 군법 재판소를 지은 것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10월 셋째 주, 최종 조서가 넘어간 지 열흘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열흘간 처음으로 우리들은 고문 없는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몸 구석구석의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며 검붉은 딱지가 앉았습니다. 하루에 2차례씩 닷새 동안 재판이 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에 약 30명씩 들어가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방청석 장의자들이 마지막 10까지 우리들이 줄을 맞춰 앉았습니다. 총을 맨 군인 수십 명도 줄을 맞춰 우리 사이사이에 앉았습니다. 전원 고개 숙인다. 하사의 명령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깊이 숙인다. 나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이 곧 들어오신다. 끽소리만 내도 즉석 총살이다. 알겠나?
입 닥치고 끝까지 고개 숙이고 있어야 한다. 최후 변론은 1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알겠나? 그들은 장전한 소총을 들고 의자와 의자 사이를 다니며 자세가 바르지 않은 사람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쳤습니다. 재판소 밖에서 가을 풀벌레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새로 받은 세제 냄새가 풍기는 깨끗한 푸른색 수의를 입고서 나는 즉석 총살이란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닥쳐올 총살을 기다리듯 숨을 죽였습니다. 죽음은 새 수유같이 서늘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여름이 삶이었다면, 피고름과 땀으로 얼룩진 몸뚱이가 삶이었다면, 아무리 신음해도 흐르지 않던 일초들이 치욕적인 허기 속에서 쉰 콩나물을 씹던 순간들이 삶이었다면, 죽음은 그 모든 걸 한 번에 지우는 깨끗한 붓질 같은 것이리라고. 재판장님이 입장하십니다. 서기의 말이 떨어지자 앞문이 열리며 법무장교 셋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줄 정도였습니다. 반쯤 고개를 들고 나는 앞쪽을 살폈습니다. 누군가가 소리 죽여 흐느끼듯 애국가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 영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미 합창이 시작돼 있었습니다. 자력에 이끌린 것처럼 나도 따라 불렀습니다. 죽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우리들이, 땀과 피와 고름이었던 우리들이 조용히 노래하는 동안 어째서였는지 그들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내리치지도, 위협했던 대로 벽으로 몰아넣어 총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끝마칠 때까지 소절과 소절 사이마다 위태한 침묵이 풀벌레 소리와 함께 간이 재판소의 서늘한 공기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9년형을, 김진수는 7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무의미했습니다. 이듬해 성탄절까지 군부는 우리 모두를,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까지 특사로 석방했으니까요. 그 제목들이 부조리 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듯 말입니다. 김진수를 다시 만난 것은 교도소를 나온 지 이태가 되어가던 새 밑이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을 만나 밤새 술을 퍼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새벽, 길가 허름한 해장국집에 혼자 앉아 있는 젊은 남자를 창너머로 보며 지나쳤다가 나는 멈췄습니다. 진지하게 숙제를 하는 듯 숟가락을 꽉 쥐고 국밥을 내려다보는 자세가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듯 캄캄한 선짓국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길고 짙은 속눈썹 아래 열린 공허한 눈. 내가 국밥집으로 들어가 김진수의 앞에 앉자 그는 무감각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건너다 보았습니다. 술이 덜 깬 나는 잠자코 웃었습니다. 쉬기가 잠시 허락해준 너그러움으로 기다렸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부스스하고 희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어릴 때까지, 주섬주섬 그간의 안부를 묻는 동안
우리의 눈길은 투명한 촉수처럼 조용히 서로에게 뻗어나가 얼굴 안쪽의 그늘을 대화와 헛웃음으로 덮이지 않는 고통의 흔적을 어루만져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고 가족의 신세를 지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수는 매형의 전파사 일을 돕고 있었고 나는 큰 댁에서 하는 한식당 일을 돕다가 얼마 전에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연말까지 쉬다가 해가 바뀌면 택시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돈을 모아 언젠가 개인 택시를 하겠다고 내가 말하자 그는 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매형도 나한테 충고하더라고요. 중장비 기사 자격증을 따라고. 어차피 일반 회사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운전면허는 어떻게 따셨어요? 요즘 문제집을 들여다보는데 머리가 아파요. 실제로 두통이 심해서 외워지지 않아요. 어떨 땐 전파사에서 돈 계산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조금만 복잡한 더하기 빼기를 해도 머리가 아파서 나 역시 원인 없는 치통 때문에 자주 진통제를 먹는다고 말하자 그는 다시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잠은 잘 자나요? 난 잠이 안 와서 혼자 소주 2병 마시고 지금 해장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술 먹으면 누나가 싫어하니까. 누나는 뭐 나한테 화내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울죠. 그게 보기 싫어서 더 술 생각이 나죠. 한 잔 더 할까요? 물으며 그는 내 얼굴을 무심히 건너다 보았습니다. 우리 한 잔 더 하죠. 모직 코트깃을 올려세운 직장인들이 창밖으로 바삐 걸어 출근할 무렵까지 우리는 함께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있게 해주지 않는 투명하고 독한 술을 차가운 유리잔에 붓고 다시 부었습니다. 드문드문 기억이 끊기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그와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김진수의 실수로 술병이 탁자에 엎어지고 차가운 술이 내 코로 된 바지를 적시던 감각. 그가 스웨터 소매로 함부로 술을 닦아내던 모습. 마침내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탁자에 이마를 엎드리던 순간들이 얼핏 떠오를 뿐입니다. 그 후 우리는 이따금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가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고 교통사고를 내고 빚이 생기고 다치거나 병을 얻고 정 많고 서글서글한 여자를 만나 잠시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믿고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모든 걸 무너뜨려 다시 혼자가 되는 비슷한 경로를 거울 속 일그러진 얼굴처럼 지켜보는 사이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의 불면과 악몽, 하루하루의 진통제와 수면 유도제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위해 염려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우리를 경멸했습니다. 우리들의 몸속에 그 여름에 조사실이 있었습니다. 검정색 모나미 볼펜이 있었습니다. 하얗게 드러난 손가락뼈가 있었습니다. 흐느끼며 애원하고 구걸하는 낯익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김진수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꼭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 형, 아직 완전히 취하지 않은 그의 검고 깊은 눈이 나를 응시했습니다. 언젠가 됐든 내가 죽을 땐 그 사람들까지 꼭 데리고 갈 생각이었어. 잠자코 나는 그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 지쳤어. 형. 하고 그는 다시 나를 불렀습니다. 맑은 술이 담긴 유리잔을 내려다보며 마치 내가 그 속에 있어 말을 거는 것처럼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총을 들었지.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그에게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일에 익숙한 듯 그는 술잔을 향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걸 쏘지도 못했어. 작년 9월 택시 교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새벽에 예고 없이 그를 만났습니다.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캄캄한 골목 모퉁이를 막 돌았는데 후드 달린 검은 방수 점퍼 차림에 김진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유령같이 해쓱한 그의 얼굴을 후려치고 싶은 이상한 분노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 얼굴을 쓱쓱 손으로 문질러 표정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적대적인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쳐 보였지만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는 거의 언제나 지쳐 보였으니까요.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차디찬 무엇, 체념도 슬픔도 원한도 아닌 무엇이 일렁이며 긴 속눈썹 아래로 물기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를 일단 내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옷을 갈아입으며 나는 물었습니다. 그는 방수 점퍼를 발치에 벗어놓고 얇은 반팔 면 티셔츠 바람으로 정좌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10년 전 상무대 유치장을 연상시켜 나는 다시 이상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10년 전 날마다 마주보았던 것과 똑같은 특유의 구부정한 자세로 그는 땀 냄새를 풍기며 체념과 복종과 공허함이 구역질나게 뒤섞인 어두운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안 나는데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제 재판이 있었어. 마침내 김진수가 입을 열었을 때 얼른 이해하지 못해 나는 되물었습니다. 재판? 김영재 기억해? 우리하고 같은 방에 있었던. 나는 김진수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를 흉내내듯 잠시 정좌했다가 차가운 벽으로 물러나 느슨히 등을 기댔습니다. 확률로 나하고 조카뻘이었던 애 말이야. 그래 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어쩐지 다음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신병원 들어가게 됐어. 그래. 하고 다시 대답하며 나는 냉장고를 돌아보았습니다. 소주 4병이 냉장칸 맨 아래에 이틀치 비상약처럼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영원히 못 나올 거야. 나는 일어서서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소주병들을 꺼내 쟁반에 놓고 잔도 2개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려고 병목을 만질 때 유리 표면에 맺혀있던 차가운 물방울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사람을 죽일 뻔했대. 나는 멸치볶음과 콩자반을 접시에 덜었습니다. 소주를 냉동실 얼음칸에 얼리고 싶다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주사위 모양의 얼음 소주를 씹어 먹으면 어떤 기분일까? 안주할 만한 게 이것밖에 없다. 발치에 쟁반을 내려놓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으며 그는 점점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그러는데 지난 10년 동안 6차례 손목을 그었대. 매일 밤 수면제를 술에 타서 먹고 잤대. 나는 김진수의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한 잔만 같이 마신 뒤 이불을 깔고 누워 잠을 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진수에게는 혼자서 마실 만큼 마시고 비가 그치는 대로 나가라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김진수가 그 아이를 얼마나 자주 만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다 해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을 시간이었지만 비가 계속 내려 창밖은 저녁 무렵처럼 어두웠습니다. 마침내 이불을 펴고 누우며 나는 감정을 섞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도 눈 좀 붙여라. 한잠도 못 잔 것 같은데. 그는 스스로 잔을 채워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얼굴까지 이불을 덮어쓰고 돌아듬는 나를 향해 계속해서 느릿느릿 궤변에 가까운 횡설수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형, 영혼이란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아니, 그건 무슨 유리 같은 건가? 유리는 투명하고 깨지기 쉽지. 그게 유리의 본성이지.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물건은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지. 금이 가거나 부서지면 못 쓰게 되니까. 버려야 하니까. 예전에 우린 깨지지 않은 유리를 갖고 있었지. 그게 유리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해본 단단하고 투명한 진짜였지. 그러니까 우린 부서지면서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었단 걸 보여준 거지. 진짜 유리로 만들어진 인간이었단 걸 증명한 거야. 살아있는 김진수와의 만남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부고를 들은 것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그 3달 동안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한 번 사무실로 전화한 적이 있었지만 근무 중이어서 받지 못했고 근무가 끝나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땐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가을은 유난히 비가 잦았고 비가 그칠 때마다 가파르게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새벽에 근무를 마치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갈 때면 나도 모르게 걸음이 늦춰졌습니다. 그가 죽고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퉁이 집을 지날 때면, 특히 비가 올 때면 검은 방수 점퍼를 입고 어둠 속에 유령처럼 서 있던 김진수가 떠오릅니다. 그의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와 비슷하게 깊은 쌍꺼풀과 긴 속눈썹을, 그의 눈처럼 공허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나는 한때 뛰어난 미인이었을 듯한 고운 얼굴로 표정 없이 내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관을 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화장장까지 같이 갔다가 관이 화덕 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고 나는 돌아왔습니다. 시내까지 나오는 차편이 없어서 버스가 다니는 삼거리까지 30분쯤 걸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유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이 정말 유서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내가 가까웠다 한들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지만 동시에 언제나 서로의 얼굴을 후려치고 싶어 했습니다.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영원히 밀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이 사진을 설명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총을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고 바닥이 피투성이군요. 도청 앞마당에 외신 기자가 들어가서 찍었겠지요. 한국 기자들은 못 들어갔을 테니까 그랬겠지요. 사진집에서 오렸겠지요. 여러 종류의 사진집들이 떠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김진수가 어떤 이유로 이 사진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왜 유서 곁에 이 사진이 놓여 있었는지 내가 이제 추측해야 합니까? 여기 직선으로 쓰러져 죽어 있는 아이들에 대해 선생에게 말해야 합니까? 무슨 권리로 그걸 나에게 요구합니까? 군인들의 명령대로 2층 복도에 머리를 박고 있던 우리들이 도청 마당으로 끌려 내려간 건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뒤로 손이 묶인 채 마당 가장자리에 일렬로 무릎 꿇고 앉은 우리들에게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흥분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군화로 등을 밟아 흙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C8. 내가 월남 갔다 온 사람이야. 내 손으로 죽인 베트공 새끼들이 30명도 넘는다. 더러운 빨갱이 새끼들. 그때 김진수는 내 옆에 있었습니다. 장교가 김진수의 등을 밟자 하필 자갈에 찧은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5명의 어린 학생들이 2층에서 두 손을 들고 내려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계엄군이 대낮같이 조명탄을 밝히며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소회의실 캐비닛에 숨으라고 명령했던 4명의 고등학생과 소파에서 김진수와 짧은 실랑이를 벌였던 중학생이었습니다.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들은 김진수의 말대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저 새끼들 봐라. 김진수의 등을 밟고 있던 장교가 여전히 흥분한 채 소리쳤습니다. C8 빨갱이들. 항복이다 이거냐? 목숨은 아깝다 이거냐? 한 발을 여전히 김진수의 등에 올린 채 그는 M16을 들어 조준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학생들에게 총을 갈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C8. 존나 영화 같지 않냐? 치열이 고른 이를 드러내며 그가 부하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이 아이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건 이렇게 가지런히 옮겨놓은 게 아닙니다. 한 줄로 아이들이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킨 대로 두 팔을 들고 줄을 맞춰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억만 남기고 다른 모든 것이 서서히 마모됩니다. 색전구가 하나씩 나가듯 세계가 어두워집니다. 나 역시 안전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생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부마 항쟁의 공수부대로 투입됐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 이력을 듣고 자신의 이력을 고백하더군요. 가능한 한 과격하게 진압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특별히 잔인하게 행동한 군인들에게는 상부에서 몇십만 원씩 포상금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동료 중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맷값을 주면서 사람을 패라는데 안 팰 이유가 없지 않아? 베트남전에 파견됐던 어느 한국군 소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시골 마을회관의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모아놓고 모두 불태워 죽였다지요. 그런 일들을 전시에 행한 뒤 포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그 기억을 지니고 우리들을 죽이러 온 겁니다. 제주도에서, 관동과 난징에서, 보스니아에서, 모든 신대륙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전자에 새겨진 듯 동일한 잔인성으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인간이란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생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인간입니다. 날마다 이 손의 흉터를 들여다봅니다. 뼈가 드러났던 이 자리, 날마다 휘끗한 진물을 뱉으며 썩어 들어갔던 자리를 쓸어봅니다. 평범한 무나미 검정 볼펜을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흙탕물처럼 시간이 나를 쓸어가길 기다립니다. 내가 밤낮 없이 짊어지고 있는 더러운 죽음의 기억이 진짜 죽음을 만나 깨끗이 나를 놓아주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과 싸웁니다. 선생은, 나와 같은 인간인 선생은 어떤 대답을 나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오장 밤의 눈동자.
달은 밤의 눈동자라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17살이었다. 성희 언니의 옥탑방에서 노조 소모임을 마치고 옥상 한켠에 신문지를 펴고 둘러앉아 복숭아를 깎아 먹던 일요일 봄밤이었다.